서울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형마트가 있어 입지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두원그린캐슬 3차 아파트. 총 7개 동, 세대수 580가구,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어 중산층 가정들이 무난하게 정착해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비실에는 하루 3번 교대 근무를 도는 3명의 경비원이 있었고 최근 한 분이 퇴직하면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새로 출근하기 시작한 경비원 박영도 씨. 올해 68, 정갈한 회색 머리에 바른 자세, 어색하면서도 성실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 45분, 백삼동 앞. 박 아저씨, 그거 청소 다 된 거예요? 깐깐한 말투, 크게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에 날이 서 있던 그 사람. 바로 백삼동 1404호, 최 과장 부인이었습니다. 아, 예. 지금 막 마무리 중입니다. 마무리 중이라니요? 어제 비 왔잖아요. 바닥 저 틈새에 낀 먼지는 뭐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 마무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닦겠습니다. 박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최 과장 부인의 갑질은 이곳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입주민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으로 통했지요. 어느 날은 치킨을 시켜 먹고 배달원이 음식통을 수거하러 하루 늦게 왔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찾아와 따졌습니다. 왜 음식통이 하루 넘게 방치된 거예요? 경비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관리 못하면서 무슨 월급을 받아요? 그 말에 김 경비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다. 결국 병가를 내고 며칠을 쉬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삿짐 차량이 잠시 자신의 주차 공간 근처에 대기하자 달려나와 경비원에게 따졌습니다. 그쪽 차 때문에 우리 차 빠져나가려면 핸들을 3번은 돌려야 하잖아요. 경비 아저씨, 차량 유도 안 할 거면 여기 대체 뭐하러 계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새벽에 조깅을 하던 중 출입구 쪽을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이미 교대 끝났을 시간이잖아요. 그럼 근무 중이었단 얘기겠죠. 근데 입주민이 지나가는데 왜 인사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경비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입주민 중 몇몇은 그 부인이 유난이다. 사람 불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그 집 남편이 대한그룹 생활가전사업부 최 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안정적이고 집도 그럭저럭 크고 매달 해외 직구로 옷과 생필품을 사들이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런 걸 은근히 자랑하기 때문에 이웃들도 섣불리 부딪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기요, 박 아저씨. 쓰레기장 정리했어요? 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덜 닫혀 있어요? 박 씨는 허리를 굽히며 다가갔습니다. 뚜껑은 아파트 주민 누군가가 급하게 던져 넣다 보니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긴 강남은 아니지만 이 정도 관리도 안 되면 우린 어디 가서 살겠어요? 박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더 잘 살피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항상 이렇게 느려 터졌어. 지난번엔 우리 집 택배도 늦게 갖다 줬잖아. 경비원이 똑바로 안 하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아이에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택배 잘 도착했지? 조금 늦은 건 미안해.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 하지만 그 미소에 진심이 담겼어도 아이도 어머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일 저녁 7시 30분 직장에서 퇴근하고 아파트로 들어서던 최 과장은 백삼동 현관 앞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경비원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스쳐 지나치려 했지만 그 얼굴을 보고 2걸음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 부회장님 맞으신가요? 박 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과장님. 최 과장은 입술이 바짝 마르며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회사 내에 전설처럼 여겨지던 사람. 대한그룹 본사 박영도 부회장. 그는 회장 다음으로 상석에 앉는 인물이었고 후배들이 인품의 상징이라고 불렀던 리더였습니다. 회사는 그가 퇴임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회장이 직접 말릴 정도였지만 박 부회장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며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긴 사는 집 근처고 걸어서 병원도 다닐 수 있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사람 만나고 움직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저기 또 저 경비 아저씨네. 아니, 뭘 그렇게 느릿느릿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최 과장의 아내였습니다. 곧이어 그 아들도 함께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진짜 너무 느려. 경비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정적. 최 과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만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여보, 저 아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경비원 교육 좀 다시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최 과장의 아내는 날카롭게 말하며 남편에게 다가왔고 박 씨를 손가락질하며 연이어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경비원이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요? 퇴근하는 주민 앞에서 그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킥킥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느려 터져서 저번에도 우리 집 택배 엉뚱한데 갖다 놨잖아.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 과장이 말없이 조용히 박 씨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건지 알아? 뭐? 무슨 짓? 난 그냥 당연한 말 한 건데 왜 갑자기? 지금 그분한테 무슨 말투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누구긴 경비원이잖아. 그분은 우리 회사 대한그룹 본사의 부회장이셨어. 응?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순간 숨이 멎은 듯이 굳어졌고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가 부회장. 그럴 리가. 최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분이 박영도 부회장님이셔.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회장님이 복귀시킨다는 소문도 있는 분이야. 대한회에 계신 건 알지? 대한그룹 전직 임원 모임 대한회. 그 대한회에서 회장하셨던 분이야. 말을 잇지 못하던 아내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박 씨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저 경비복을 입고 쓰레기를 정리하던 그 사람이 언젠가 자신이 남편 자랑할 때 들먹이던 본사 박 부회장님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박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살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지금은 이 아파트 근처에 전원주택을 사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급 자동차도 처분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아무도 모르게 살아보자며 경비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서를 냈던 박 부회장. 그에겐 단지 사람들과 적당히 이야기 나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최 과장의 부인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제가 경비원 일을 택한 건 진심으로 이 일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 말에 최 과장의 아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간 자신이 했던 말, 던졌던 눈빛, 귀찮게 여겼던 태도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저를 그냥 경비원으로 대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박 씨는 그저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 하지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에 최 과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03동 1404호의 거실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별말 안 해도 금방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그날 이후 경비원 박 씨가 사실은 대한그룹 본사 전직 부회장이라는 얘기가 마치 빗물 번지듯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래. 103동 경비 아저씨 있잖아. 대한그룹 부회장 출신이래. 말도 안 돼. 진짜? 그럼 왜 여기서 경비를 해? 그러게 말이야. 강남에 사시던 분이 그 집 전세 주고 여기 전원주택 사서 내려왔대. 그냥 쉬는 게 심심해서 이 일하신 거라더라. 와, 그럼 우리 아파트에 진짜 대기업 고위 임원이 경비원으로 계신 거야?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박 씨가 쓰는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묘한 품위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 아저씨가 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정말 정중하게 걱정해 주시던 거 기억나?
그냥 일반 경비원 느낌이 아니었어. 맞아, 나도 그랬어. 택배 찾으러 갔을 때 이름 물어보는 말투나 응대 방식이 고급 교육받은 사람 같았어. 그 소문이 백삼동 1404호 최 과장 가족에게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동안 박 씨를 하인대하듯 하던 아내가 경비실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박 부회장님. 아니, 박 아저씨 아니, 박 선생님. 그냥 박 씨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경비원이니까요. 나 그게 저번에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서요. 사과드리려고요. 그땐 진짜 몰라서. 박 부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저는 경비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지요. 아들은 그날 이후 박 씨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최 과장은 엘리베이터에서 박 씨를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대한그룹 본사.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사발령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요즘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중심엔 박영도 전 부회장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회는 대한그룹의 전직 임원들로 구성된 모임이지만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에 자문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회의 핵심 인물이 박 부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인사발령 발표날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떴습니다. 2025년 상반기 대한그룹 인사이동 공지. 최 과장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자신이 어디로 발령이 났는지를 보는 순간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터졌습니다. 생활가전사업부 최진석 과장, 대한복지재단 파견 근무. 대한복지재단. 이곳은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으로 사실상 유배지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권한도 적고 실적도 없으며 기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부서였지요. 최 과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하필? 혹시 설마 박 부회장님? 그는 최근 자신이 박 부회장에게 인사를 너무 건성으로 했던 건 아닐까, 아내가 또 무슨 실례를 했던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 앞 벤치. 박 씨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박 선배님. 잠깐 말씀 좀. 박 씨는 고개를 돌리더니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데서 보니 또 반갑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 오늘 인사이동 받았습니다. 복지재단으로.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지요. 그게 혹시 저희 가족이 그동안. 박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최 과장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태도를 바꾼다면 그건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기회로 바꾸는 건 당신 몫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복지재단도 나쁘지 않아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 과장의 발령 소식이 난 이후 백삼동 1404호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식사 때마다 말없이 놓이는 수저.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 멈춰버리는 남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정미선 씨는 밤마다 눈을 떴다 감기를 반복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말없이 텔레비전을 켜보기도 하고 한 손에는 조용히 놓인 남편의 발령 공문 사본이 쥐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괜한 말을 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침. 정미선 씨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백삼동 출입구 앞에는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고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정미선 씨는 그 인사를 들은 뒤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박 선생님.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 씨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무례했는지. 남편도 아이도 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더라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후회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다르지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전 알아요. 그날 인사발령 보고 충격받은 표정. 저를 탓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바뀌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박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이니까요. 그날 오후 대한복지재단 사무국 최 과장은 새로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 복지사업기획안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 성과와 수익률만 들여다보던 눈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양시설 개선안을 놓고 지방 출장도 자청했고 봉사활동 일정에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처음엔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태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들 진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경비원 아저씨를 보면 고개를 돌리던 아이가 이젠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경비실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지만 박 씨는 늘 그 인사에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래, 진우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요. 그런데 아저씨. 그때는 제가 너무 말이 심했어요. 죄송해요. 박 씨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과해줘서 고맙구나.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 모든 장면을 박 씨는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처벌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시험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두원 그린캐슬 3차 아파트.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봄날, 아이들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퍼지고 경비실 앞 화단에는 주민들이 기증한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파트에도 변화의 바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최 과장, 아니 이제 최 팀장. 2년 전 복지재단으로 좌천처럼 발령이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들 안타까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보람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실적을 위해 분초를 쪼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노인복지센터의 상담 일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의 기획서를 밤늦도록 검토했습니다. 최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원 프로세스가 훨씬 간결해졌어요. 현장을 이해하고 직접 움직이는 분이라 다들 열심히 따르죠. 그는 복지재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2년째 연속으로 사회공헌 모범 직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미선 씨.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문난 봉사활동 달인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생신잔치 준비부터 반찬 나눔 봉사, 아이들 방과 후 돌봄 자원봉사까지 그녀의 이름은 봉사활동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나도 많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한입 주민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나 봐. 예전엔 말도 못 붙였는데 이젠 먼저 다가와 안부도 묻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들 진우. 이제는 중학생이 된 진우는 학교에서 배려심 많은 아이로 통합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넘어져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을 아무 말 없이 줍는 진우를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네가 그런 거 왜 치워? 아빠가 말했어. 남이 안 보는 곳에서 행동하는 게 진짜 사람이라고.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멈칫했고 같이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우는 어른들을 보면 항상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한 사람, 박 부회장. 경비실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앉은 박 씨는 창밖에서 봉사활동 준비를 돕는 정미선 씨와 그 옆에서 짐을 나르는 진우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해.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군. 그는 조용히 일기를 꺼내 적었습니다. 사람은 바뀐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막 끝나가던 5월의 어느 날, 박 씨는 경비실 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조심스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이름표, 묵직한 열쇠 뭉치, 그리고 구두약과 천 조각. 그는 요 며칠 새 입주민들에게 말없이 조금씩 짐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요즘 왜 자주 안 보이세요? 몸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동안 너무 잘 지내서 이제는 좀 쉬려고요. 그 말에 몇몇 입주민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103동 1404호. 정미선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박 선생님, 아파트 그만두신대요. 정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긴 마음이 쓰여. 최 팀장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라도 꼭 드려야지. 며칠 뒤 작은 잔디밭 한켠. 아파트 주민 몇 명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카네이션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손수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조용히 미소 짓는 박 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미선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말 죄송했어요. 진우도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는 제가 진짜 별로였죠? 그때 죄송했어요. 근데 저 이제는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요. 겸손하고 멋있게. 박 씨는 진우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진우야. 그 말에 정미선 씨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고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세상은 넓어 보여도 돌고 도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박 부회장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한 달 후 대한복지재단 본사. 맑은 초여름 하늘 아래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복지재단 본관.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살짝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최근 대한그룹 내부에서 복지재단을 단순 기부 조직이 아닌 전략적 사회가치 실현기구로 키우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오늘 열리는 신임 이사장님 첫 인사 간담회는 재단 내부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 오시길래 본사 사회공헌실장까지 참석하는 거지? 최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며 회의실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열린 회의실 문.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에 최 팀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갈한 짙은 회색 양복, 온화한 미소,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빛 머리칼. 그 누구보다 익숙한 얼굴. 박영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박 부회장님. 아니 설마. 그 순간 재단 부서장이 먼저 나서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복지재단의 새 이사장님이신 박영도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삼켜지는 정적 속에서 최 팀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회장님 다시 복귀하셨군요. 박 이사장은 최 팀장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팀장.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최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2년 전 쓰레기통 앞에서 허둥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경비복을 입고 묵묵히 일하던 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을. 이사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박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이사장이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이제 복지재단을 단지 보여주기 위한 조직이 아닌 실질적 사회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수익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이사장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복지재단은 사람을 바꾸는 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순히 높은 자리로 돌아온 경영인이 아닌 사람을 끝까지 믿었던 한 노신사.
박 부회장, 아니, 박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